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할 얘기는요, Continuous Equation, 연속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세션, 책의 섹션은요, 3.4절, 3.5절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교과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강의 노트만 가지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 녹화본을 가지고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저자가 교과서를 서술한 저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글을 통해서 읽고 이해하면서 학생 스스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길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다 외우고 문제 열심히 풀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 이런 대학 수준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면 적어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재료 안에 전자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이런 현상을 관찰해야 되는 뭐 이런 직무, 뭐 문제, 뭐 쉽게 말하면 D램이나 낸드나 GPU, CPU 같은 데서 동일한 전압을 주었을 때 전류를 더 흘리고 싶다라고 할 때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류는 뭐예요? 전압은 뭐예요? 전류를 뭐 동일한 전압에서 더 많이 흐르게 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고민에 고민을 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어, 저장된 영상물을 한 번 더 듣거나 또는 예습을 하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아마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무지하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외우고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나는 왜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나는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고 싶은지 거꾸로 어디 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 강의 내용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앞서 강의에서 다룬 여러 가지 기초적인 소자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점점 더 반도체 소자, 즉 디바이스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 소자 물리학 또는 고체 물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대단히 넓고 배워야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와 같은 비선형 소자, 즉 회로 이론 시간에 주로 다루는 RLC, Resistor, Inductor, Capacitor 이런 녀석은 선형 소자고요. 이거 말고 이제 비선형 소자들, 액티브 엘리먼트라고 하죠. 이런 녀석들을 전자회로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즉 전압을 줬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는 DDR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DDR을 바탕으로 이제 전자는 움직일 거고 어디 아니냐면 당연히 실리콘 재료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물론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선행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소재를 도입해서 새로운 소재 기반의 집적 회로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거나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라면 실리콘 이외의 재료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현재 지구상의 큰 규모의 대규모의 산업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산업이고 실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닌 비즈니스 섹터는 메모리 영역보다는 뭐 여전히 큰 규모의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약 100조에서 130조 정도의 연간 시장을 뭐 형성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전체 메모리 마켓이 현재 한 430조에서 500조 사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대충 뭐 450 정도 잡고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 뭐 앞으로 더 성장한다 보고 한 150 빼면 한 300조 대략 한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의
비메모리 섹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뭐 메모리가 됐건 메모리가 아닌 제품이 되었건 그 제품을 구성하는 기본 땅덩어리는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웨이퍼가 될 거고요. 거기 위에서 결국 전압인가에서 전류 흘려서 뭐 원하는 연산, 계산, 펑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자,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이 연속의 방정식의 하나의 부분 집합이요. 이 소수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입니다. 한눈에 봐도 소수 캐리어면 예컨대 뭐 N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홀은 소수 캐리어겠죠. 이 홀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간다라고 할 때 드리프트는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전기장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만 홀이 간다. 확산이 되려면 홀이 여기는 고농도고 여기는 저농도여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요? 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홀을 주입해주는 뭐랄까요? 이미터? 네. 아마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시절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뭔지 모르지만 우리 P 형님, N 형님, 형님 두 분 계시잖아요. 이 형 둘이 있는데 P형, N형 둘이 있는데 둘이 갖다 붙인 거 이런 거 공부했을 겁니다. 뭐 우리도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학습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P형, N형을 붙인 다음에요. 양쪽에 전압을 인가할 겁니다. 뭐 applied voltage니까 applied A를 따서 VA라고 씁시다. 뭐 DC 전압이라고 합시다. 시간에 따라 변치 않는 일정한 전압을 인가했다고 합시다. 뭐 이 경우에 여기 있던 P형에 많고 많은 다수 캐리어인 홀이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뒤에 또 강의에 다룰 건데요. 일단 넘어오면 딱 이 상황입니다. N형 반도체 안에 홀이 주입되어 있고 여기는 홀이 N형 반도체로 많이 피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홀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산의 힘을 받아서 소수 캐리어는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홀은 이 N형 반도체 안을 가로질러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내부의 전기장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거 전압 가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전기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P형과 N형 접합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요 접합면 인근은 그 공핍층이라고 해서요. 뭐가 공핍?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핍하다는 건 전자나 홀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핍 영역이 존재합니다. 뭐 디플리션 영역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영역이 굉장히 막처럼 얇아서 디플리션 레이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디플리션 레이어는요. 한눈에 봐도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사이에 있는 영역이고요. 이 사이에 존재하고 전자나 홀이 없죠. P형은 홀이 많고 N형은 전자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류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입자인 홀이나 전자를 P형, N형은 가지고 있지만 공핍층에는 없어요. 누가 더 저항이 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P형, 디플리션, N형입니다. P형, N형, 여기는 공핍층. 누가 저항이 제일 클까요? 1, 2, 3 하면 당연히 2번일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예컨대 1V라고 합시다. 이 1V가 1번, 2번, 3번 저항의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배분이 될 텐데요. 얘가 저항이 제일 크대요. 예컨대 얘는 1메가옴, 얘는 1옴. 뭐 이 정도 되면요. 에이, 100만 배 정도 차이 나면 1볼트 주면 뭐 여기에 거의 0.99999 뭐 이 정도 인가될 테니 사실상 N형 반도체에는 전압차가 델타 V가 없네요. 전압차 없으면 전기장 없겠네요. 거의 0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단에 전기장이 거의 사실상 0이어서 확산에 의해서만 즉 드리프트는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래서 디퓨전 고려할 거고요. 물론 나중에 여기에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이 N형 반도체 안에 일어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요. 이것보다 더 앞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했겠죠. 야, P형하고 N형인데 둘을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내가 전압차를 주면 뭐 얘를 이제 보통은 이런 DC 전압원에다가 다이오드는 보통 심볼을 이렇게 방패막에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도 배운 학생이 있어서 일단 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만든다면 이게 뭐 간단한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뭐 저항 하나 달고 다이오드 하나 달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리지스터랑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이거 나중에 전자회로라는 교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이거 나중에 뭐 피크 디텍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회로가 가지는 어, 펑션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워킹하느냐, 즉 양단에 전압을 주고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는 어떻게 되느냐, 즉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함수식의 형태로 써보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전압 많이 좀 전류 많이 흘려요 라는 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보다 더 정량적으로, 즉 숫자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야, 저 차는 되게 빠르다라고 하면 그거 숫자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저 차는 시속 120km per hour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숫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 우리 인생의 모든 얘기들도 이렇게 정량화해서 얘기를 하면 보다 더 편하게 미래 계획을 잘 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이해하는 노력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거는 좋다, 나쁘다, 더 높다, 낮다, 넓다, 좁다 이런 얘기보다는 숫자로 하길 바랍니다.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숫자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D램, 낸드 장사 잘 되고 영업이익 많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2020년 3분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에 빼기 한 2, 3억 정도 모자라는 돈이지만 어쨌건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엊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마켓을 잘 이해하고 미래의 플래닝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연속의 방정식 공부할 건데 머릿속에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를 상상하고요. N형 반도체 안에서 홀이 어떻게 이동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 연속의 방정식이 여기 소수 캐리어 N형 반도체에 있는 이 홀 있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소수 캐리어고 이놈이 어떻게 확산되어서 가는지 그 거동을 움직임을 살필 겁니다. N형 반도체 안에서 홀이 이렇게 간대요. 가면서 홀의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N형 반도체 안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변할까요? 이걸 X 방향에 따라 그렸으니 X에 대한 함수로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잘 가겠죠. 라는 거면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보다 더 우리가 공학 수학이나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런 자연 현상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풀면 그 내부에 소수 캐리어가 확산되는 거리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할 거고요. 이 이후에 쿼잘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대한 얘기들도 뒤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continuity equation의 derivation,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아래쪽에 하나 고려합시다라고 나오고요. 뭐냐면 캐리어, 뭐 전자는 홀일 겁니다. 플럭스니까 1초당 몇 개가 지나가느냐의 개념입니다. 플럭스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거고요. into, out of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녀석입니다. 어디를요? 아주 미세한 부피를 먼저 고려합시다. 그냥 뭐 실리콘 재료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부피를 하나 떼옵시다. 그래서 여기 시커먼 박스로 택배 박스처럼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단면적이 이쪽 요 길이랑 여기 길이를 곱한 거죠. 면적을 A라고 하고요. 요 이제 여기는 이제 N이라고 했으니까 전자라고 합시다. 전자가 이렇게 관통해 가겠죠. 뭐 1초에 10개. 그게 뭐 플럭스의 개념입니다. 통과할 때 그 통과하는 방향을 X라 하는데요. 통과하는 요 거리를 굉장히 작게 해서 A에다가 요 dx를 곱하면 여기 내부의 부피가 나오죠. 그 부피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infinitesimal한 정도의 볼륨을 고려합시다. 자, 이렇게 굉장히 작은 미소 부피를 가지는 어떤 영역을 상상을 하고요. 여기는 뭐 실리콘이다. 결정 재료, 크리스탈 실리콘 재료다. 라고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요. 아래쪽에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전자가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 부피당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도핑하고 관련된 개념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개념이 아니라 플럭스를 공부하고 싶다고요. 즉 초당 몇 개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인 current density죠. JN이라는 거는 커런트니까 암페어죠. 단위가 암페어인데 단위 면적 당 전류량입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가 되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뭐 하여튼
이걸 식으로 이제 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 좌변을 한번 봅시다. 뭐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식을 개발하는 일들을 뭐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면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요.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여기 N, 전자의 농도죠. 전자의 농도는 단위 부피당 몇 개냐 개념이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플럭스니까요. 그러면 초당의 개념이에요. 그럼 얘를 초당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났더니 초당 개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나누기 1 나누기 부피가 있으니 여기다 그럼 부피만 곱하면 되겠네.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은 요 infinitesimal한 아주 작은 부피잖아요. 이 부피 어떻게 계산했냐? a 곱하기 dx라고 이미 썼어요. 자, 그럼 부피 쓰고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전자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만 해주면 이 개념이 바로 전자의 플럭스 개념이 될 겁니다. 즉 1초당 몇 개의 전자가 지금 이 작은 인피니테스미얼한 볼륨을 슝슝 날아가면서 지나가고 있는지를 수학적인 식으로 완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식이 왼편에 있는데요. 이것과 등가의 같은 양의 같은 물리량을 나타내는 식을 또 하나 우변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건데요. 일단 오른쪽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왼편을 보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일단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이 녀석은요. 이 전류 밀도잖아요. 거기다 면적을 곱했으니 이거 그냥 전류예요. 전류. 근데 어디서 전류죠? X 지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X에서 DX만큼 더 간 곳일 겁니다. 그래서 X에서 DX만큼 더 간 곳에 전류 밀도죠. 이게 이제 나오는 커런트겠죠. 그죠? 이게 입력 전류라면 이 녀석은 나오는 출력 전류 밀도가 될 겁니다. 밀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서요. 요렇게 전체는 출력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입력이고 이거는 출력이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뺐으니까 차이예요. 내부에서 전류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수학의 용어에서는 나중 빼기 처음이 변화량입니다. 어떤 변화량 델타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서 그 값을 얼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들어가고 나가니까 처음에서 나중을 빼는 거죠. 그 부호가 반대라서 여기 마이너스를 일단 하나 썼습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변화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 빼기 처음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안을 쳐다보면 대괄호는 지금 전류잖아요. 전류가 뭐예요?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가 뭐죠? 1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입니다. 물론 이 쿨롱을 구성하는 건 전자고 전자 하나는 단위 전하량 Q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굉장히 양자화되어 있는 거죠. 이거보다 낮은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은 없어요. 전자 하나인데 전자를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이게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전하량일 거고 여기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뭐 라지 n 개만큼 곱하면 그것이 총 전하량이 될 겁니다. 어쨌건 전자가 이동하면 했다는 건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했다는 얘기이고 1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류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은 플럭스잖아요. 초당 개수잖아요. 물리량을 맞춰야 이 꼴 쓸 수 있잖아요. 같다는 표시를. 자, 그렇다면 우변에서 지금 대괄호 하는 전류인데 전류는 초당 쿨롱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뭔가를 곱해서 결국은 초당 개수를 가야 돼요. 어떻게 맞출까요? 네, 뭐 당연히 나누기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쿨롱 약분되어서 초당 개수입니다. 그러면 쿨롱 분의 개수니까 이게 뭐예요? 단위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뭘까요? 예, 바로 단위 전하량 스몰 q로 표현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거의 역수일 겁니다. 왜죠? 단위 전하량이 뭐예요? 한 개당 쿨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니까 넘버잖아요. 넘버당 쿨롱. 이게 스몰 q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뒤집어져 있죠. 네, 그래서 q분의 1. 그래서 여기 보세요.
Q분의 1을 곱함으로써 대괄호 안에 있는 전류 값에다가 Q분의 1을 곱해서 초당 몇 개가 지나가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뭐 이거 고등학교 시절 전류는요. 저기 단위 전하량에다가 몇 개냐, 개수 이렇게 뭐 해서 얻어내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Q로 나누면 개수가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 전류는 초당의 개념이고 개수도 초당의 개념이 되니 뭐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변의 첫 번째 텀이 결국은 플럭스를 나타낸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아니 왼편이 전자가 초당 몇 개씩 슝슝슝 지나가는지 플럭스를 나타내는 텀이었는데요. 오른쪽에 이 전자가 이동하는 건 전류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니 전류 들어와서 전류 나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씩 딱 쓰면 끝나는 건데 뒤에 혹 하나 붙어 있는 얘는 도대체 뭡니까? 자, 우리가 배운 게 전자나 홀이 이동한다. 이게 캐리어 액션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캐리어 액션에 세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죠? 네, DDR입니다. DDR. 근데 지금 첫 번째 D, 드리프트를 설명하려면 이 양단에 전압차가 있고 전기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전류가 이동하는 거니까 뭐 이걸 겁니다. 즉, 이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기에 DD, 두 개의 D가 다 들어갔어요. 즉,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해서 이런 전류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서 플럭스를 우리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식으로 완성한 겁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마지막 이겁니다. Recombination Generation. 이놈은 아직까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네, 이 아주 작은 이 미소 부피 이 내부에 Recombination Generation에 의해서 전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강의실이 있는데 자 수업 시작합니다 하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100명이 들어왔어요. 자, 수업 끝났습니다. 마칠게요 하면 90명이 나갔어요. 들어올 때 100명인데 나갈 때 90명이에요. 무슨 일 생겼어요? 10명이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변화가 된 거죠. 또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수업 시간에 늦게 와서 저 문 열고 들어가면 교수님이 알 텐데 모르게 어떻게 들어가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갈까? 뭐 별의별 고민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상상을 합시다. 강의실 바닥에 그 지하로 내려갈 수 1층 강의실인데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와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수업 시간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수업을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를 때 100명이었는데 나갈 때 101명이에요. 오, 귀신이 꼭할 노릇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바로 제너레이션 된 겁니다. 한 명이 제너레이션 생성된 거죠. 왜죠? 강의실 바닥에서 위로 튀어 올라온 거죠. 마치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올라와서 에너지 받아서 올라와서 자유전자 되는 그런 느낌 같죠? 네, 뭐 그런 겁니다. 또 거꾸로요. 분명히 수업 시작할 때 100명이었는데 나갈 때 99명이에요. 한 명 어디 갔지? 분명히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는데 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네, 그 비밀의 통로인 강의실 바닥에 있는 비밀의 사다리를 타고 그냥 내려간 겁니다. 마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과 재결합해서 사라지는 리컨비네이션 현상인 셈이죠. 자, 그럼 결국 이런 결정 실리콘 재료 내부에 드리프트와 디퓨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인피니테시멀한 아주 미소 부피를 가지는 영역 내에 RG 현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고로 RG 현상에 의해서 전자나 홀의 플럭스도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피가 있을 때 유입이 되고 나가겠지만 그 내부에서 RG 현상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이 있지만 내부에서 어떤 일도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마지막 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표시 방법이 델타 N인데요. 전자의 농도가 얼마나 바뀌었느냐의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누기에서 타우 N인데 전자의 뭔가인데요. 이 타우는 보통 단위가 초거든요. 우리 리컨비네이션, 라이프타임 뭐 이런 등등 타임에 대한 개념도 앞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의 양은 어쨌건 플럭스해야 돼요. 초당 몇 개냐의 개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단위만 한번 살펴봅시다. 전자가 변했대요. 저 미소부피 안에서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때문에 그 변화된 양은 결국은 단위 부피당 몇 개냐잖아요. 근데 걔를 나누어요. 초로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살아 있었냐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단위를 못 맞추죠. 이 부피 때문에. 나누기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피를 곱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부피가 뭐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피가 바로 A 곱하기 dx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의 농도가 내부에서 얼마나 변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 있었느냐, 그 시간으로 나누고 부피를 곱해서 이 전체의 개념은 바로 플럭스의 개념이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요. 전자가 유입이 된 다음에 여기서 감소할 테니까, 주로 리컴비네이션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날 테니까. 왜요? 다시 아까 보여준 N형 반도체 P형에서 홀이 들어온 다음에 쭉 확산되어 간다라고 할 때 여기 전자 무지하게 많은 N형 반도체잖아요. 홀이 가면서 중간중간 리컴비네이션 돼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갈수록 그 양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어떤 홀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 피엔접합 다이오드에서 회로 안에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비선형 소자가 전류를 흘릴 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recombination generation이 포함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좌측과 우측, 좌변, 우변을 살펴보면 플럭스가 밸런스 있게 이렇게 왼쪽 좌변항에서 설명한 방식도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전류의 변화량과 recombination generation 현상에 의한 변화량을 같이 고려해서 수학적인 식으로 쓸 수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요게 연속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제 식은 완성했는데 얘를 좀 예쁘게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로 가서 예쁘게 작성된 연속의 방정식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아래쪽은 이제 전자를 우리는 주인공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걸 홀로 단순히 바꾼 거니까 이건 좀 이따 보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뭐 예쁘게 썼는데요. 이 식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아랫줄에 있는 이 식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뭐 같이 있는 A 다 날립시다. 네, 날릴 거 날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뒷슬라이드에 있는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저거 그냥 미분식이에요. X방향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할 거고 그놈이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가 있을 겁니다. 이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개념이 뭐예요? 네, 미소한 거리, 그 앞에 식에서는 dx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나면 x 플러스 dx인 지점에서 x까지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전류값은 jnx 더하기 dx인 지점에서 전류 거고요. 처음은 x 지점에서의 전류입니다. 이러고 나면 x 지우고 나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 dx를요. 이쪽으로 슉 넘길 거예요. 그럼 dx 되죠? 그럼 여기 빼기 jnx를 슉 넘겨서 앞에다 더하기 jnx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식 쓴 게 뭐랑 같죠? 얘죠? 자, 여기 보세요. 얘 있죠? 제가 쓴 이 식 전체식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미분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하나를 만들어낸 식을 가지고요. 이제 jnx 더하기 dx인데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 녀석을 그대로 여기서 보이죠? 여기 보이죠? 다시 여기 뒷슬라이드에 여기 있죠? 이 녀석을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슬라이드에 있는 요 녀석을 요렇게 갈아 낍시다. 요만큼을 들고요.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jnx 더하기 dx에다가 대입을 하고요. 공통인 거 날릴 거 날리고 지울 거 지울고 식 정리 예쁘게 하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꼭 스스로 해보세요. 뭐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항을 뭐 왼쪽 오른쪽 옮기면서 공통인 거 지우고 하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완성하면 이것이 바로 전자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자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는 요거랑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입니다. 이게 바로 연속의 방정식입니다. 왜 연속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과정은 연속적이어야 돼요. 어딘가에 사라지면 안 돼요. 뭔가가 연속적으로 쭉 무르르듯이 흐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갑자기 아래쪽을 딱 쳐다보면 자, 연속의 방정식 이제 예쁘게 정리할게요 하고 이렇게 썼는데요. 뭔가 하나 걸립니다. 이 녀석입니다. 얘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 뜬금포지? 얘 뭐지? 뜬금없이 왜 날라왔어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빛, 라이트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요 식 설명할 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요 부분이었잖아요. 요거 다 리컨비네이션입니다. 제가 말은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하면서 리컨비네이션이 도미넌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언급했는데요. 실제 여기다가 나는 뭔가 제너레이션 되는 걸 따로 더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잠깐 아껴뒀다가요. 정리 다 한 다음에 정리 다 한 이 식에다가요. 마지막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GL이라 쓰고요. 이거는 초당 어, 단위부피당 몇 개가 생성되느냐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generation rate를 표현하는 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이걸 왜 중요하게 제가 다루지 않냐면 D램이나 NAND나 CPU, GPU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빛을 이용해서 뭐 해요? 안 해요. 사실은 집적 회로를 공부하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빛을 활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빛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부가 바로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하죠. CIS 사업부. 우리 뭐 핸드폰에 보면 카메라 많이 달잖아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빛을 칩 위에 바로 칩을 노출시켜서요. 빛이 바로 반도체 면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나 홀을 생성시켜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광과 관련된 광전자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4학년 보통 대학 교과 과정에서 4학년 교과에 옵토 일렉트로닉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됩니다. 현재 뭐 국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소자 업체에서 CMOS 이미지 센서 사업부가 있고요. 전체 글로벌 스케일의 마켓을 보면 소니가 넘버원입니다. CMOS 이미지 센서 가장 잘하고 있고요. 그 뒤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CMOS 이미지 센서도 앞으로 유망해질 겁니다. 즉 사물 인터넷 등등 센싱을 해서 뭔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센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이런 센서 중에 눈의 역할을 하는 CMOS 이미지 센서, 이미지죠. 이런 촬영을 해서 이미지 영상을 취득해야 될 때 CIS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 CIS를 구성하는 게 이제 CMOS 기술을 써서 CMOS, CIS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겁니다. 그 CIS의 C가 CMOS입니다. 나중에 CMOS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연속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네, 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플럭스가 생기는지 이해해서 이렇게 연속의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뭐 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공학 서적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사하게 하면 similarly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쪽으로 넘어올 때요. 전자 대신 홀, 네, 전자 대신 홀, 네, 이것도 전자 대신 홀, 네, 얘도 전자 대신 홀. 얘만 하면 됩니다. 뭐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네, 전자랑 홀이랑 전류를 흘림에 있어서는 이게 얘는 음의 전하를 띤 입자고 얘는 양의 전하라서요. 부호가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중간에 생깁니다.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연속의 방정식을 다 유도를 했으니까요. 이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으로 유도를 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은 일반적인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도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 가능하대요. 어디에만? 소수 캐리어에만 적용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소수 캐리어를 놓고 우리는 식을 개발했으니까요. 됐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속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으로 유도함에 있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겁니다.
이거 뜬금없이 이렇게 가정합시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잘 안 와닿을 텐데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P형, N형을 붙여서 만드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요. 여기에다가 P형 쪽에 높은 전압을 가하고 N형 쪽에 낮은 전압을 가해서 호를 이렇게 밀어서 주입시켜주면 이 N형 반도체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이 N형 반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거의 0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압차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전압은 궁핍층에 인가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기장은 아주 작다라는 assumption, 가정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공부할 거라서요. 미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속의 방정식, 오늘 배우고 있는 연속의 방정식에서 JN이라고 하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는 드리프트 성분과 디퓨전 성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거 드리프트 성분 고민하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전자 얘기하면서 P형 반도체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similarly, 네, 지금 요 상황이 되겠죠, 이제.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인데요. 당연히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드리프트는 고민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 성분만 생각합시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정할게요. 뭐 이 가정은 이제 PN 다이오드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또한 두 번째 가정은요. N-not, P-not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not은 이제 평형 상태입니다.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thermal equilibrium 상태, 외부의 그 어떤 힘도 인가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때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는 X 방향에 따라 독립적이다. 즉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건 상수함수다. X에 대해서는 상수함수고 그 말인즉슨 X방향, 즉 P형에서 N형 요 방향인 X방향에 따라 홀의 농도나 이 방향에 따라 전자의 농도나 변하지 않게 잘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도핑을, 즉 스테이크의 소금을 골고루 잘 흩뿌려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니폼 도핑을 기본 전제로 하고 P형,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실제 저렇게 제작 공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됩니다. 뭐, 반도체 직접 공정 기술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보다 더 상세하게 도핑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뭐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기법을 써서 몇 가지 여러 가지 테크닉을 부려서 여러 차례 임플란테이션을 때리면 아주 균일한 컨스턴트한 도핑 프로파일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레벨 인젝션 조건이 프리베일, 도미넌트하다, 우세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로레벨 인젝션에 대한 개념도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 있던 홀이 N형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N형 반도체 입장에서는 홀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N형 반도체 안에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변치 않아요. 즉 전자의 농도가 평형 상태일 때 요만큼 있겠죠. 물론 도너의 양에 의해서 결판되기 억셉터 설령이 있더라도 뭐 무시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 값이요. 평형이 깨졌을 때의 전자의 농도인 N이랑 N-낫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즉 다수 캐리어 농도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요. P랑 P-낫, 평형일 때 홀의 농도랑 평형 아닐 때, 즉 외부에서 홀이 주입되었을 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뭐 당연히 주입이 됐으니까 평형이 아닐 때 홀 농도가 높겠죠. 평형일 때보다. 뭐 이런 관계가 유지됩니다. 즉 로레벨 인젝션 조건이 상당히 잘 맞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가정하겠습니다. 언제요? 뭐 할 때요? 이 나옵니다. 연속의 방정식을 공부했고 그걸 바탕으로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유도해 낼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가정 세 가지 1, 2, 3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양단의 전압차를 주고 전류를 흘리는 일을 할 때 궁핍층이 아닌 바깥 영역 N형이나 P형 쪽에 소수 캐리어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드리프트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전기장이 안 생기니까요. 왜요? 전압이 대부분 궁핍층에만 걸리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요. 이제 그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난 것 같아서 이쯤에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요.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조금 이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